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정세 분석과 또 정확한 미래 예측이 있는 프로그램.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미래 예측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브레드TV 이스라엘 중동 전문 분석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적은 역시 이란이죠. 근데 그 이란이 다가오는 6월 18일에 이제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그 대선 후보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나왔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굽니까? 조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거든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 후보는 지원을 하되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 590명이 지원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590명. 야, 추리고 추려서 7명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에브라힘 라이시, 그 다음에 모센 레자이, 그 다음에 잘릴리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자카니 강경 보수파 의원이고 핵합의에 반대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셰미 또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이란 의회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햄마티 경제학자 출신의 현 중앙은행 총재를 했는데 최근에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겸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흐랄 리자데가 이스파한 주지사인데 이분도 이제 개혁주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구성으로 보면 2명의 중도 개혁 세력과 나머지 5명의 보수주의 세력,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와, 7명 중에 5명이 보수, 강경파. 영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라이시를 가장 1강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도운영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후 포로 학살로 유명한 아주 강경한 사람 중에 하나고, 미국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에 걸린 아주 포악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에다가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산 루하니 비교적 온건파인데 예. 하산 루하니 이전에 아흐마디 네자드는 강경파고 예. 강경파에서 온건파 하산 루하니로 갔다가 어쩌면 또다시 아주 그냥 극강경파, 극우보수 출신의 에브라임 라이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에브라임 라이시를 또 강력한 대통령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이 셈법이 좀 복잡해지겠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그 안보 전문가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가 일단 우리 민주사회 전 공화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혁명을 기치로 해서 지금 국가 운영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란의 국시가 이스라엘 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돼도 큰 의미는 없다. 국가 비전 자체가 이스라엘 말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강경파니 온건파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 발표가 5월 25일 날 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 후보들이 선거를 뛰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조합 때문에 군부 강경파와 원리주의 강경파 혹은 원리주의와 혹은 중도 보수 세력, 중도 개혁주의 세력 이런 구도로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 1강 구도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 그 대장 출신 장군 모센 레지아조차도 장군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 정치적 체급은 굉장히 약체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말 이제 국민적 지지와 이제 대선의 이제 그 재미라고 할까요? 경쟁자가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하고 알리 라리자니 최고 지도자 고문 이분들이랑 이제 에브라임 라이시랑 붙으면 이제 구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탈락을 했어요. 헌법위원회에서 탈락함으로써 이제 약간 김 빠진 대선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앞서 언급해준 7명 후보 중에 5명의 이제 강경 보수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서방 외신 언론 분석에 의하면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다 전부 다 라이시 후보한테 몰아줄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 사실상 라이시 후보랑 2명의 소위 얘기하는 중도 개혁주의랑 선거를 붙는데 이 두 분들도 굉장히 약체예요. 그러니까 내부 지지 세력도 없고 장외 지지 세력도 없고 그 장외 지지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제야 이제 이란 시민들은 이번 대선 자체를 보이콧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하의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유권자의 27%만이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네요. 50%도 안 되고 밑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선에 이제 김이 빠지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최고 지도자는 이제 대선을 어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한다. 보여주기 위한 이제 선거의 장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독려하고 50% 이상 나와야 된다 하고 뭐 이게 나름대로 좀 재미를 이끌어 나가기는 했는데 요번에는 이상하게 거의 최악체 후보하고 에브라임 라이시를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수호위원회는 자격심사하는데 이게 헌법수호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지명을 하냐면 최고 지도자가 지명을 합니다. 아야톨라가 지명. 알리 하메네이. 예. 그렇구나. 사실상 이거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뭐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는 다 거예요. 결정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른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 여론조사였거든요. 최종 후보가 당선되기 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메니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선거는 이제 축제잖아요. 어쨌든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데 이런 행보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서방 언론이나 분석에 의하면 지금 하메이니가 지금 고령이거든요. 83세고 건강도 지금 안 좋다는 소식이 있는데 서방 언론들은 지금 뭐 췌장암이냐 아니냐 뭐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를 위해서 지금 이번 대선을 치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590여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난립이죠. 했다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제 7명을 출연했는데 그 헌법수호위원회의 그 회원도 그 사람들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정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최종 후보자 7명도 그렇고 또 거기서 미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헌법수호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헌법수호위원회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말이 민주주의 선거지 이것은 그냥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뽑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를 한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말씀하신 그 헌법수호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6명이 성직자를 임명합니다.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헌법재판소 소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임명을 해서 국회 제청을 받아서 이제 임명이 돼서 6명이죠. 그럼 모두 12명이군요. 12명인데 아까 그 라이시 후보의 그 직함이 대법원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수장이 추천 인사가 6명 들어가는. 그럼 뭐 결국은 다 결정 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 국민도 아는 거죠. 이거 선거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27%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도 뽑는 겁니까? 이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엄청나게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들도 많이 희생이 있었긴 했지만은 이제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하고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서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생겼어요. 공석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4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죠, 우리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지도자 운영위원회인데 여기서 4명이 지금 공석인데 요 선거를 같이 이번에 치릅니다. 국가지도자 운영위원회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기구에서 최고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최고 지도자라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자리 그렇죠. 후계자. 그렇죠. 와우. 이게 요번에 이 선거 판세를 보니 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가 중요한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하메니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각 정파들이 이제 어떤 포석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 구성을 어떤 정파가 가져가느냐. 대표적으로 군벌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가져가느냐, 개혁파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뭐 원리주의 시아파가 가져가느냐. 뭐 그런 물밑 싸움을 포석을 두고서 이제 이런 행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뭐 이란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특히 어떤 뭐 아젠다를 가지고 선거 이슈 뭐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표피적으로는 이제 현지 뉴스를 보면은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가 이제 피폐해져 있고 뭐 국민들도 이제 힘들고 거기다 엎친 데서 코로나까지 겹쳐가서 어찌됐든 표피상으로는 선거 어젠다 핵심은 경제와 민생입니다. 이란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면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대통령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란의 대선 과정은 이제 프로세스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헌법소원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서 후보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선거로서 당선이 되는데 당선될 때 과반수 50% 플러스 2를 득점을 해야 이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만약 그 50%를 못 넘길 경우에는 1, 2등끼리 또 런오프라고 해서 이제 후순위 투표를 또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갈아내면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윤허를 딱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51%가 넘었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 선거를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선거 중간에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룰 세팅 계속 바꿔요. 하면서 조작하고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도 후계자를 내세워야 할 지금 상황이 되었다. 예. 그럼 후계자는 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은 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브람 그 라이시 후보가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선거 유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와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법부 수장이니까 뭐 어떤 사회 개혁이나 뭐 부정부패, 뭐 규제 개혁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뭐 국내 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이란의 통치 구조상 이거는 최고 지도자의 관할 사안이거든요. 대통령이 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놓고서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까지 넘보고 있구나. 근데 어찌 보면은 최고 지도자는 이 사람을 후임자로 낙점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란에서의 그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와의 그 뭐라 그럴까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각을 운영하고 그 뭐 경제 정책, 뭐 국내 정책 조금 관여하는데 사실상 그 최고 지도자가 모두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내각 구성도 못 해요. 그래요? 그 내각 인사권이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최고 지도자한테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각 구성을 이렇게 조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가서 윤호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최고 지도자가 조각을 다 만들어 넣어서 하면은 그냥 오퍼레이팅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최고 지도자가
이 조각을 해서 내려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라는 게 대내 정책 최종 결정 집행 감독권, 각종 선거 승인권,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국영매체 인사, 대통령 내각 임명권,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국내 내치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도 관리하고요, 핵 문제도 관리하고요, 외교도 관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군통수권자로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군참모총장 의장, 고위 군사령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권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최고 지도자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입니까? 종신직이죠. 그러니까 종신직이 이게 엄밀히 이게 제도가 좀 복잡한데요. 그 최고 지도자의 임명과 그 법률적으로 이제 액면가로 말씀드리면은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Assembly of Expert라고 전문가 이제 원로회 같은 건데 성직자로 86명이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돼요. 근데 물론 이 우파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헌법소원위원회의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86명이 모여서 법률적으로는 최고 지도자를 견제하고 6개월마다 감시하고 감사하고 제대로 하고 있나 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하메이니의 거의 뭐 직속 거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고 지도자를 당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고 지도자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죠. 그러면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후계자를 그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이란에서 그래도 가장 이 군사 권력을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의 입김은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이 군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군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메니 시절에도 군부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독재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론 설계하는 그 하메니 그 시아파 무슬림이 있다면은 독재를 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를 이제 많이 활용하죠. 뭐 대표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 주사파 체제가 있지만은 군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호를 붙이잖아요. 군부를 다뤄야 되고 뭐 우리 뭐 좀 먼 얘기 같지만은 모태똥도 권력은 이제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권력이거든요. 근데 하메이니도 아무리 뭐 이슬람 뭐 원리주의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수비대 인사들을 내각, 의회, 요직에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 따라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대립구도냐, 한편이냐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대립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번 최고 지도자 승계 과정까지는 아마 같은 한편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서방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라이시도 그러면은 뭐 미국하고의 관계, 그 미국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 미국이 제재를 걸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 앞으로 또 이란하고도 관계를 그다지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이란 협상은 지금 선거 때문에 약간 연기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 뭐 새로운 뭐 신임 그게 리더십 체계가 들어와야지 협상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동 정책의 핵심이 이제 이란 핵협정 복원이기 때문에 그 방향 계속 가죠. 그러니까 어찌되나 뭐. 근데 이란의 지도자는 크게 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내부 권력 승계 작업에 대해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럼 핵 문제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은 약간 좀 한시름 났다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이 틈을 타서 어떻게 또, 이 분위기를 확 이끌어 가려고 할까요? 이스라엘도 뭐 모사드 국장이 최근 바뀌었는데 핵심은 이제 이란이 주적이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죠. 핵 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자, 이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중동의 중앙 이슈로 계속 이제 더 강화될 추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약화되거나 후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신임 뭐 리더십 체계가 이제 이란에 생긴다 하더라도 현행에서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서방 현지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9일인가요? 이란의 군부의 실세가 사망을 했는데 원래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무슨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닌가, 모사드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정예부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모하메드 하자스 부사령관인데 일단 이제 산하 정예부대 쿠두스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특수작전부대거든요. 국방부 산하 이제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티어 1이라고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부대인데 거기에 대항하는 게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친이란 세력, 무장 세력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전술 지원, 무기 지원. 뭐 헤즈볼라나 뭐 이런데.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고 요번에 하마스. 그다음에 후티스. 우리 브레드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연초에 이제 많이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저기 사우디 유전이랑 등등 UAE. 그게 다 이제 모하메드 헤자스 부사령관의 이제 작품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말썽을 부리는 게 이제 이 정예부대 쿠두스군인데 지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 사람의 이제 사수라고 하는 이른바 솔레이마니를 참수작전에서 제거했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제 거의 뭐 투톱이에요. 중동에서 사고뭉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고뭉치지.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고. 예. 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최초 보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장 질환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사인이 바뀌어요. 어허. 사인이 계속. 이란의 발표에 따르면. 예, 이란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미르 모갓담 전 이란 부통령 정무수석도 요번은 자연사 배경이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자지의 죽음은 이란 선박 사베즈 피습 사태, 나탄즈 핵시설 폭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항상 꼽는 기관이 있죠. 모사드. 그렇죠.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NCND. 그렇죠.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모사드를 이제 배경으로 하죠. 아하. 이게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이 사망한 건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이란 공식 발표도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심장질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화학무기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 뭐 계속 사인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헤자지 장군의 측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 측근인데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헤자지 장군은 심장마비를 좋아한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이제 순교를 했다라는 건데 누가 대신 뭐 위해를 하니까 자기가 몸으로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 혁명 그 기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자연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얘기고 그럼 가해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사드로 지목되고 있죠. 그런데 역시 또 모사드는 NCND로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쯤에 해서 뉴욕타임스에서 재밌는 이제 분석 보고가 나왔는데 이란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세포 점조직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입니까? 대부분 이제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최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부 무하메드 알살리 암살, 그 다음에 모센 파크 리자 대학 그 과학자 암살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런 암살을 하려면은 내부에 이제 세포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조직으로 광범위하게 네트워크가 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적성국이니까 간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데 왜 못 잡냐라는 거죠. 이 간첩망을 분쇄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첩 실패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던 뭐 나탄즈 폭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태들이 다 이제 모사드를 지목하고 있죠. 그래서 사인이 불명확한 이 헤자지 부사령관도 모사드의 그 암살 작품이 아니냐.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핵 협상 등등 핵 무기 개발 진전을 갖다 저해하기 위해서 유관 시설을 다 폭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이 굵직굵직한 분들이 다 지금 거의 제거된 그런 상황이네요. 뉴욕타임스 보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솔레이마니 암살 당시에도 최종 타격은 아마 미군에서 했을 거예요. 미국 특수부대들이 이제 드론 공격을 했는데 그 동선 파악을 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제공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요인 사망 모두 7건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요번에 가자 공격, 요번에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 북쪽에서 드론 공격이 하나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레바논 쪽에서. 예. 그걸 이제 아이언돔이 당연히 격추시켰죠. 근데 잔해 분석을 해보니까 이란제 드론이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걔네들은 뭐 그렇죠. 충분히 그럴 근데 수 있죠. 재밌는 건 또 며칠 후에 또 이란 드론 공장이 폭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뉴스만 이제 대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완전 tit for tat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받으면 바로 응징 들어가는. 2010년에서 2012년 그 사이에 이란의 그 핵 과학자가 5명이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이란의 핵 과학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에 이제 키를 끄고 시동 걸다가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막 와서 뒷유리창에다가 자석 폭탄을 붙이고 오토바이는 도망갔는데 차가 폭발이 됐어요. 그렇게 핵 과학자가 제거되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핵 과학자 바로 옆집에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이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화분에 물 주고 그러던 할머니가 10수년을 그랬는데 그 폭발 사고 암살된 이후에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 과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모센 파크리자데도 암살되기 전에 이 보도에 따르면 나온 얘기인데 27년 동안 파크리자데 주변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사드가 심어놓은 이 스파이가 이럴 정도니 이번에 그 무하메드 헤자지도 이번에 그 사실은 이제 사망한 게 병사는 아닐 것이다. 예. 이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